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에서의 반응이라든지 또 국내 증시는 어떨지 이 부분이 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CPI 데이터도 올랐지만 세부적인 이 사항마다도 또 어떤 쪽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건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전일 저희 오전에 이제 좀 오를 거다. 달러의 강세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건 중요치 않다. 명분론으로 좀 몰아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장중에 상당히 그 미국 본장 때 많이 내려갔습니다. 조금 이례적이었던 것은 이 CPI 물가가 결코 좋지 않았는데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면 아래 꼬리를 만회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달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례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안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CPI가 나온 걸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이미 좀 예정돼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조금 오를 것이라는 평이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오를 것이라는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어떠한 풀이를 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연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립 스탠스 내지는 금리나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IB 투자나 헤지펀드 이제 몇몇 이제 수석 연구원들이겠죠. 좀 물어뜯었다 이런 표현이 좀 격양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제 금리나 횟수에 관한 의견도 조금 개진을 했고요. 변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전일 연준의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틀 전부터 제롬 파월의 의견들이 변화된 바는 없었고요. 앞으로 나올 매크로 변수를 참고하면서 가겠다는 기존에 있던 중립 스탠스 그대로입니다. 네. 단지 속도 조절론에 관해서 조금 이제 그래프로 하나 띄워주시면 살짝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항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구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상당히 월간 기준으로 좀 올랐고요. 2% 정도. 그 다음에 항공료. 그 다음에 이제 약 처방 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대료. 네, 임대료가 역시 좀 끌어올렸고요. 호텔 숙박비, 식료품, 그 다음에 중고차, 트럭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도 특히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11.8%가 올라간 모습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는 많았다. 연준의 속내가 좀 깊어지는 국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례적인 것 딱 하나 더. 네. 고용 건수에 관한 것은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를 저는 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고용이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떨어졌는데도 고용이 강하고 그리고 물가는 진척도가 느리고 이런 표현들은 좀 궤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반증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강달러를 유지하고 싶은 연준의 어떤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놓고 보니까 다 오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도 김 이사님은 어떤 점이 좀 물가를 끌어올렸다, 어떤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네, 이제 항목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 항목의 가장 핵심 베이스가 뭔가? 이 금리라는 거죠. 결국은 중고차 가격 뭐로 움직일까요? 금리로 움직입니다. 물론 수요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차를 살 때 금융상품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금융상품의 금리에 따라서 할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고차 가격도 들썩이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당연히 이제 금리 베이스로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임대료도 결국은 금리 베이스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누가 올렸습니까? 지금 물가를 잡는다고 연준이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간 금리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들 중에 미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금리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막 풀어놨던 돈을
잡느라 금리를 막 올렸었고, 그리고 작년에 물론 횟수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금리는 그 고점 대비로는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슬슬 잡혀갔다가 이번 1월 달에 확 올랐는데 그거를 가지고 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해서요. 그러니까 금리 베이스의 가격들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로 움직이는 거랑 가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람들 쫓아냈으니까 그 저임금 사람들을 채우는 미국인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풀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의 흐름이 뒤늦게 나타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정책의 효과가 이연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그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2개월 후부터 금리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임대료의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금리 베이스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 굴스비의 얘기는 결국 이것이 몇 달 이어지면 뭐 금리 내리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이 통화 정책이 주도하는 그런 장이 아니다. 재정 정책이 주도하는 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이제 예상 밖으로 벗어나서 뭐 3% 위로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레벨을 다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레벨에서 쭉 머물면 그건 당연히 할인 요인이 될 거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 안 되는 종목군들을 섞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항상 증시는 오른다고만 얘기하는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도 M7이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얘기까지 쏟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의 그 흐름을 보면 금리는 작년에 다 올렸지만 그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오늘도 결국 또 바이든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물가 올라가는 거야 라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맞는 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금리의 레벨이 약간 이 정도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정도 레벨에서 추가적인 상승 혹은 추세적인 상승 혹은 이 레벨에서 꾸준하게 내려오지 않고 머무는 것은 지금 중립금리를 한 3% 정도로 보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작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생각보단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그 금리로 인해서 물가로 인해서 통화정책이 제한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CPI가 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때마침 이 상하원 의원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자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파월 의장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굴스비 총재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연준의 분위기가 이 CPI에 따라서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이 달갑거나 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소셜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일 뿐인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뭐 말이긴 하지만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너무 그 변화가 많았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연준의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측 가이던스를 너무 크게 벗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바꿔왔다는 것이죠. 뭐 미국 대통령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롬 파월 의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분에 관해서도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경기에 상당히 많이 대입되었다는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은행주 파산 사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 매크로를 확인하면서 CPI나 뭐 PCE 정도,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PC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면서 거기에 따른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는데, 저는 연준이 지금은 속내는 사실상 강달러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그 아까 이사님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앵커님도 질문하시고, 그 금리 통화 정책이 반영되는 건 시차 발생의 간극이 좀 있어요. 그것이 뭐 짧게는 6개월이다, 길게는 1년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연준의 그 기조 변화를 준다는 거, 뭐 지금 이날은 이미 진행했으니까 다시 피벗으로 금리 인상을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연준의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죠. 왜냐?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금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좀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대외변수에 취약하게 그 통화 정책을 짜놨느냐.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국의 대통령, 해리스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기조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트럼프에 대한 돌발 인물과 연준이 바라보는 형태의 속마음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으로 정말로 돌아서게 된다면 지금의 과연 미국 경기가 뜨거운 응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물음표를 좀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들 다시 은행주 파산 사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지만 여러분들 정규직, 레귤러 정규직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정말로 구조조정 많이 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말할 거 없고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10,000명씩 해고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쏙 들어갔거든요. 결국 그때 연준이 한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러한 금리 상승 구간에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이런 그 중립금리 수준이 좀 높아가는 간극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튼튼하다. 근데 사실상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본인들의 어떤 입지 강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로는 돌아가지 않고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마다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가 높게 나왔을 때마다 우리는 금리나 속도 조절로는 할 수 있어라는 코멘트들. 사실상 지금 우리가 10월부터 보게 되면 B컷을 단행했었을 때도 전혀 예측을 못했고요. 명절 끝나고 나오니까 B컷. 아무도 그때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과 12월에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여러분들 2월입니다. 1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금리 인상이라뇨. 아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계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틀릴지언정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 2번 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재정 정책으로 유동성을 이렇게 풍부하게 보낼 수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담대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으로 가능한 쪽인데 이 강달러 현상으로 자꾸 물가의 상승 요인을 막고자 하는 스탠스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스비 총재, 보스틱 연 총재 뭐 여럿이 이와 관련돼서 발언을 내놨는데 그러면은 김 이사님은 어떤 발언 좀 눈에 띄셨어요? 근데 일단 파월은 뭐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뭐 중심을 잡고 뭐 파월은 그냥 자기 방향대로 일단 가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결과 나온 거 보고 상원의원, 하원에서 2번 발언한 건데 뭐 발언의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뭔가 다른 얘기를 했으면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제롬 파월 의장은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시각, 미국 경제 강하다라는 그 기존의 시각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 경제가 강한 가운데 일정 부분의 뭐 금리가 상승하는 것 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고 항상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디펜던트, 뭐 데이터 의존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저께 파월의 그 여러 발언에서 크게 뭐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스탠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CPI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를 포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 얘기 좀 나눠볼게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김민 전문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판에 상당히 좀 빠르게 만회를 했고 또 양장이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해석을 좀 해주세요. 어려운 건 있다. 이사님에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저도 네. 봤는데 뭐 두 가지 이유로 강달러 현상이 뭐 단기적입니다. 2월에 변동성 국면이 초래된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어찌됐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OX 퀴즈도 아니고 뭐 관세 유예 이렇게 해가는데 불확실성이 전혀 없이 협상 카드라는 어떤 동일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너무 안도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연준의 그 어떤 스탠스에 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준의 속내는 사실 깊은 데는 정말 금리 인하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 대중공개 자료로 나오는
여러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안 되겠죠. 관세라든지 여러 부분들 또 물가가 자기들 생각하는 속도만큼 지금 뭐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을 좀 유지하고 싶은 단기적인 그 어떤 마음이 있다고 보고 전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단지 어제는 그 차트 모습 보시면 이게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저점으로 뭐 1%가 넘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세가 좀 무너지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아래 꼬리를 정말 많이 달고 올라왔거든요. 이제 다 만회했어요? 네, 거의 다 만회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는데 물론 이제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코멘트 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이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월요일 날 휴장이거든요. 워싱턴 데이로. 오늘 뭐 내일 월요일까지는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뭐 애플의 어떤 방어주 역할 종목들 그 안에 좀 있었고 애플이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되는 측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뉴스 플로우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애플의 어떤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좀 방어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셨던 애플처럼 시총 큰 종목이 반전을 하면서 나타난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내렸던 테슬라가 반전한 부분도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또 반등하면서 이끌어낸 상승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하고 제약 쪽에는 관세가 뭐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들 흘러나오면서 또 자동차 종목군들이 대거 또 반전을 보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을 끌어올린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솔직히 오늘 물가 지수의 이 정도 변화로 우리가 뭔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지표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정책을 바꿀 정도의 뭐 시그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상을 조금 틀린 건데 예상보다 아주 많이 틀렸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뭐 예상을 그렇게 크게 뭐 상회했다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추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미국 시장은 여전히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리 베이스의 물가가 올라가는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고밸류 종목군들, 실적 없이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한 약간의 뭐 경계감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큰 의견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의 회복력도 최근에 이렇게 대형주 중에 한두 종목이 올라오면서 뭐 내리는 종목도 있지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존재하면서 버텨주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우리 좀 비슷하죠. 그냥 제자리에서 정체된 가운데 종목들이 계속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뭐 현실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미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들의 선방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김민 전문가님, 국내 증시 반응 어떨까요? 근데 뭐 어제 이미 좀 그 언지를 좀 드렸어서 저는 뭐 제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뭐 제한적이니까 다시 뭐 깊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한적이고 저는 2월에 지금 어떤 중반까지의 전략은 전단 앞쪽에 배치한 것은 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히토류 재건 이쪽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술주들이 어제 개별 종목군 장세로 미국 시장에서 좀 올랐습니다만은 국내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시장이 체감지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지수 안 빠졌거든요. 이제 물론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전강후약이 될 거라 그랬는데 뭐 전중 후중 이 정도 보합군 마감. 근데 그 이면에 딱 삼성전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거의 그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약보합권에서 좀 버티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개별 종목군들이 안 좋았는데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밀릴 것이냐 그러면 뭐 지수는 하락이고요. 어제와 비슷한 현상으로 개별 종목군 장세만 연출되고 코스닥의 대다수 종목들이 내려가고 삼성전자로에만 수급 쏠림이 있다면 오늘도 시장은 체감지수는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제도 근본적으로 퍼포먼스 쪽이 좋았던 쪽들은 강달러 현상이 조금 유지될 거라는 이런 판단, 물론 개별 뉴스 있었습니다. 조선 쪽에. 이런 조선 쪽 업종들이 상당히 도드라진 반등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유사하게 저는 조선, 종전, 그리고 월요일까지 좀 내다 본다면 중국과의 어떤 변수에 따른 그 섹터 포트폴리오를 구축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눌러줬을 때 어제도 54,000원대 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는 기회가 된다까지 정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뭐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고금리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고금리 피해주들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라든지 이쪽 섹터 괜찮을까요, 오늘? 네, 크게 저는 성장주 전체 차라리 금리 인상으로 정말 가버리게 되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네. 엄포성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강달러 현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좀 밀리긴 했어도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었고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베이스들은 금리에 분명히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부각될 수 있지만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정말로 강달러 현상이 한 달, 두 달 좀 오래 지속되면 그 상쇄시킬 만한 개별 뉴스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역적으로 어떤 뉴스플로우, 제약바이오 임상실험 이런 것들, 삼성전자 약간 유리기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저희 아침 방송에 앵커님도 계시지만 이사님도 계시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매크로 변수에 따른 필수 체크가 필요해요. 아까 이사님의 그 답변에 해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준의 기본 스탠스들이 이 데이터로 계속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의 입장 표명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매크로에 따라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지금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후행적으로 연준의 어떤 발언들이 어떻게 이 매크로에 따른 해석을 해 나가느냐, 여기서 단기 전략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오늘 국내 증시 반응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어제부터 물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고 오늘 나온 수치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바뀌는 분위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관세 영향이 없다면 그동안 관세 때문에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결국은 그 법인 물량을 외국인이 다 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또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거래 700만 주 가량을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할인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물량, 삼성 보험 쪽에서 나온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금리 때문에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김민준 전문가가 추천했던 ABL 바이오도 자기가 잘하면서 에로가 늘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지 금리 베이스 이런 걸로 움직인 게 전혀 아니니까 저는 지금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논리 자체가 지금 이런 금리 정책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실적 없이 모멘텀으로 날아간 종목은 당연히 급락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그 실적이나 아니면 매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올릭스 같은 게 갑자기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냥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정도니까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레포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NH투자증권 MSCI 2월 리뷰 레포트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섹터 그리고 대신증권의 한화 이 종목 레포트 3개로 골라주셨네요. 이사님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선은 어제 이제 급등했는데 이 급등세를 이어가려면 그만큼의 호재가 있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리포트의 내용을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해군이 발주하는 양이 한국의 야대에 돌아올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상선 쪽에서 거뒀던 수주와 거의 비슷한 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선에서 벌었던 만큼의 매출이 미국 해군에서 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관건은 뭐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상수죠. 이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의 마진으로 돌아올 거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로 고마진의 어떤 그런 상품들이라면 조선업종이 항상 마진이 변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쳤는데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면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향후 그 미국 쪽의 수주량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는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뭐 하나그룹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한 이후에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고 하나오션 뭐 조선업종의 상승에 이어가고 있고 어저께 또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하나시스템 뭐 하나라고 하는 그룹 전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솔루션 정도로 제외한다면 하나그룹은 뭐 최근에 대부분 좋은 양상을 보여줘서 자회사의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업 중에서는 건설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건설업도 약간 뭐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주면서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목표가를 급등시키는 목표가를 20% 이상 다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가 경계할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경계할 때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종은 마진이 중요하고 하나라고 하는 종목도 결국 자회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자회사 가치가 뭐 계속 저렇게 최근에 올랐던 것처럼 상승할 수 있는지 정도는 좀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고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는 뭐 쉽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는 어제 정말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핫해가지고 어떻게 볼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증권가에서는 또 칭찬 일색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일색이지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김 이사님의 의견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MSCI 2월 리뷰 편입은 없었고 편출만 많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그 빈자리를 채워줄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레포트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저 3월 31일.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편입되는 종목보다 앞으로 편출되는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리포트에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MSC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도 급등하면서 다시 이머징 시장의 1위는 이미 차지했고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MSCI에서 앞으로 편입되는 종목보다 편출되는 종목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면 MSCI 시가총액의 맨 밑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관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원래 16개 정도 편출된다고 했는데 뭐 11개 정도니까 생각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 그림 뭐냐 하면 실제로 편입되는 그 디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살펴보니까 편출되는 종목은 편출 이후에도 오히려 결정하고 나서 주가가 더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결정이 언제 됩니까? 28일 날, 그러니까 3월 4일 날 지수는 바뀌고 그러다 보면 수급 양상은 28일 날까지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발표를 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편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수급적인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고요.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런데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종목은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종목은 미리 좀 매도가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매도가 나온 종목은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는데 오히려 매도가 나오지 않고 이 편출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또 외국인 매수가 나타났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종목이 지금 포스코 DX, 넷마블, LNF 등 몇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정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이 계속 이렇게 부진하면 이머징이든 선진국 시장이든 비교해서 편입되는 종목보다 편출되는 종목이 좀 많아질 가능성, 그러면 이 수급에 관련된 변동성이 앞으로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출되는 종목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뭐 몇백억에서 한 1,000억 이상의 그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리스크도 앞으로는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기 리뷰 끝났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편출이 됐지만 이후에 수급적인 리밸런싱에 따라서 충분히 더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레포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 종목이 아니라 또다시 대결 구도로 왔습니다. 조선대 재건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대, HD 현대건설기계. 어제는 사실 시장에서 재건 테마가 별로 부각되진 않았었는데 개장 전 이 시간에 2월 달에 재건 테마 이쪽 갈 거다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인상 있게 들었었거든요. 오늘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조선대 재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뭐 밑에 종목의 코멘트는 제가 뭐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좀 달아놨고요. 우선은 그 분명히 두 섹터에 대한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성은 우상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좀 언급을 드리고요. 둘 다 우상향? 네, 뭐 네. 저의 주관적인 분석도 그렇고 아날로그적인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조금씩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다 좋은데요.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실적 반증이 돼 있고 얼마만큼 모멘텀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얼마만큼 밸류에이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조선이었는데 저는 최근에 조선이 어제 뭐 갈 수 있었던 게 뭐 뉴스, MRO 부분 특히 미국 함정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쉬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지금 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오늘 뭐 키 맞추기를 좀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더 간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어가는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13,860원에서 뭐 12,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눌러줬기 때문에 한번 힘을 쓸 수 있었는데 과연 아까 그 리포트의 연속인데 저도 그 리포트를 좀 보고 왔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지금 미국의 어떤 함정 수리 MRO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상성과 비슷한 수치로 갔을 때 지금은 과연 그 MRO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어디인 것인가?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입니다. 이 두 기업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스몰캡 종목 중에 HJ중공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독구가 풀로 차가지고 우리가 그 물량을 다 소화 못할 정도로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들은 그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독구가 풀 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를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러면 모멘텀이 주가에 지금 녹아들고 있지는 않느냐. 계속 녹아들고 있다. 앞으로도 저는 녹아든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부터 좀 선별화가 필요한데 지금 가장 비싼 종목이 무엇이냐. 현대중공업입니다. 밸류적으로는. 물론 네.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는 게 조선도 영역.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후발주자 종목 중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한국조선해양을 좀 꼽아요. 단순 수치적으로 선행 포워드가 조금 낮기 때문인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지금 대량거래 손실 부분이 좀 반영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차지하고요. 그러면 건설기계는 어떤 거냐? 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 쪽보다 건설기계가 실체가 조금 더 떨어지고 실적 기반 베이스가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사실은 어제 현대건설기계를 봤는데 지금 현대건설 차트 모습인데 현대건설기계가 쉽게 밀리는 형국이 아니에요. 좀 이거는 좀 의례적으로 봤고 모양새만 보자면 5일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위에 상단에서 뭐 유성형이나 이런 캔들들이 좀 나왔고 매도 고량도 동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측면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8만 원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는 것을 뜻하고 건설기계 쪽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지금까지 현대건설기계와 뭐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을 대동 끌었는데 과연 조선처럼 뭐 현대임스, 한화엔진 이렇게 후발주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건설기계 파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모두 다 간 게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네, 굉장히 조선보다 더 선별적으로 갔고 네. 낙수 효과가 더뎠다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 낙수 효과가 조금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재건 쪽에서 후발주자 공략은 조선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신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조선은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젤렌스키 각각의 대통령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재건 테마 오늘 또 기대를 모으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차게 체크인스탁
함께 해봤습니다.